2020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정함, 청렴함, 정직함,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청렴의 디테일은 이 정도다. 청렴의 화신이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율곡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만납니다. 유성룡이 이순신한테 만나보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됐고요. 됐거든요. 고위 공직자의 호의를 한마디로 또 거절했습니다. 부정부가 있게 되는 것은 청렴함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직언을 하는, 반드시 산채로 수색 끓이는 횡령을 당했을 것이다. 정조를 들이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인성도 경쟁의 역이다. 참 공감되는 얘기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도덕성, 이것이 얼만큼 사회를 단단하게 하고 그 사회가 잘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2020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함, 청렴함, 정직함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역사가 그를 기억하는 두 인물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렴의 화신이죠.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때 계속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겼겠어요? 싸움을 잘하면서도 사람을 인의로 다스릴 줄 알고 사적인 것을 계산하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계속 그곳에 몰려들 수밖에 없고, 난중일기 같은 경우는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7일,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이틀 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보물로 지정을 받았고 세계 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는데, 그 난중일기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 중에서 정말 뚜렷하게 각인되는 그 부분, 그게 바로 공정과 정직이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되게 가슴에 남는 말인데, 장군으로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 쓰인다면 죽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쓰이지 않으면 들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군수에 아부하며 한때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제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런데 막 경도되던 시절이 사실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막 난중일기에 나왔던 이런 중요한 덕목들을 갖고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할 적에 선배들이 야, 나도 해봐서 아는데 좀 지나면 너도 변해, 넌 아직 세상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했고 선배들이 좀 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순신 장군처럼 원칙을 지켜가면서 도덕적인 훌륭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특히 직업을 갖고 그 직업 세계 안에서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기록에는 참 중요한 기록들이 많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크게 좀 도움이 되는 기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충청도 해미에서 이제 군관으로 근무하실 텐데, 출장하면서 이제 필요한 거마비라고 하죠. 이렇게 양식들이 있는데 출장 딱 끝나고 나니까 남은 것을 싹 반납했어요. 나 이 정도 일했고 더 필요 없으니까 갖고 오지 마. 딱 이런 원칙으로 느껴보시면 돼요. 이걸 보고 제일 위에 있었던 절도사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죠.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굉장히 신임을 받게 됐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융통성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남은 거는 이렇게 좀 주변에 좀 해도 되고 다들 그렇게 관행을 했는데 이 정도는 허용된 관행 아닌가 라고 사실은 지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빈축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작게 보면 그렇지만 크게 봤었을 때 이런 행동들이 누적되면 부정부패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여지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신임을 크게 받았다는 건 그만큼 지만 잘났나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내는 내구력을 가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나 같으면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율곡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안 만납니다. 됐고요. 그 당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명신이자 퇴계 이황에 비견되는 동아시아 최고의 엘리트이자 동서인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던 최고의 학자이자 최고의 행정가이자 청렴 결백, 아무튼 훌륭한 거 다 갖다 붙이는 율곡이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같은 문중 사람 중에 꽤 훌륭한 무관이 있으니까 율곡이를 좀 잘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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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곡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하고 율곡이가 같은 문중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같은 전주이시다, 뭐 청송 심씨다 이래봤자 그냥 같은 심씨네?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제 있게 보는 게 또 우리 사회의 문화인데 조선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문이 좋으면 그 가문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 걸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해 류성룡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고 징비록이란 글을 보면 이순신은 내가 키운 거야. 신의 한 수 이거 내가 줬어. 약간 이게 되게 뿜뿜하셔요. 근데 할 정도로 둘이 가까웠던 사이였고 사실은 류성룡이 율곡이하고 당파가 다르고 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유성룡이 이순신한테 만나보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왜냐면 만나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곡은 나와 같은 문중의 어른이라 뵙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조판서의 자리에 계시니 지금 만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조는 인사권을 자리하는 최고의 관서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조판서와 일면식 있으면 라인은 타고난 거예요. 딱딱딱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인으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내 실력에 의해서 성공을 하고 마는 거고 그건 하늘의 뜻인 거지. 내가 지금 율곡이 만나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율곡이 돈 받아서 올라갔던 거 내가 알아. 이런 얘기 나오고 뻔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율곡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본다면 안 만나는 것이 옳고 만난다라면 이조판서 이후에 만나겠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나 같은 만났을 것 같아.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요즘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경조판서였었던 김귀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강직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내 서녀를 첩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좀 연결되면 이순신에 대한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건 사실은 굉장히 호의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벼슬길에 오른 내가 어찌 권세의 집과 연을 맺어 이익을 바라겠는가 됐거든요. 하면서 고위공직자의 호의를 한마디로 또 거절했었던.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도 파벌의한 수장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가면 파벌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태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미움을 받는데 결국은 인사청탁을 거절해서 파직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병조전랑 서익이 편법으로 자신의 친척 한 명을 훈련한 참군으로 승진시키려고 인사합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법의 규정을 들어 상관의 인사청탁을 단호히 거절했다. 실제로 서익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때문에 일이 자꾸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거죠. 계속 열이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황당한 게 무슨 짓을 하냐면 무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라는 장계를 올리게 되면서 당시 무기를 관리하고 있었던 발포 만호, 이 당시 종사품이었거든요. 이순신을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이순신이 열심히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사감이 섞여서 일어났던 일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원래 초기 이순신 장군 육군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급자의 잘못된 명령과 행동 때문에 큰 피해를 봤었는데 육군에서부터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되게 많은 인사적 불이익을 많이 당했었다라는 것들. 없겠어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던 거고 이순신 장군 성격이 무조건 말을 막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불만을 품거나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철저하게 회의도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리더십이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목을 많이 쳤죠. 실제로 군율을 어기거나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청렴이나 공정한 원칙을 어겼던 부하들에 대해서는 목을 치는 건 좀 극단적인 경우고 그에 따른 어떤 상벌을 논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람 칭찬해줘. 진짜. 근데 뭐냐면 이순신 옆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이순신 같은 스타일 아니면 출세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빛을 발했던 게 뭐냐? 임진왜란때 계속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겼겠어요? 각각의 배에 제독들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 맞춰서 움직여 가거든요. 작전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평소에 계획대로 하고 약속대로 하고 융통성 없고 부정부패 없고 평소에 다 닦아놓고 다 청소해놓고 언제든지 쏠 수 있게 하고 하는 게 되니까 맞춰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뭘로 하겠어요? 돈 떼다가 함께 나눠주거나 그게 아니면 술을 마시고 놀거나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원칙을 정하고 본인이 그러한 기준 속에서 유능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하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정하다, 청렴하다 하는 것을 개인의 내면적인 도덕적 가치로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거대한 리더십에서 국가 운영, 군사 운영, 조직 운영, 하급자 관리, 불만 관리, 부정부패 관리, 이 전체에 되게 중요한 두 개의 바퀴인 거죠. 근데 그걸로 이순신이 정확하게 굴려가니까 나머지도 다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의 청렴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리더십, 이게 임진왜란에서 수군을 구하고 육군과 의병이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 참혹했던 7년간의 전란을 해결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이 당시 조선사회의 마지막 남은 경쟁력은 이순신의 청렴함이었다. 두 번째 얘기로는 정약용 얘기해 드릴게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조항으로 청심, 청렴한 마음. 조선의 최고 엘리트가 정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퇴계이완과 율곡이의 원칙을 깨면서 오직 인간이란 실천 속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조선 성리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 정약용은 사실 되게 엘리트예요. 그리고 되게 일찍 성공했어요. 왜냐면 정약용의 스승은 놀랍게도 정조예요, 정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개혁 정치 이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했는데, 얘는 정말 떡잎이 남다른 거예요. 너무 기름진 거예요. 그래서 선균관 시절, 과거에 합격하기 전부터 정조한테 컨트롤 당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 시험 보기 전에 약간 놀기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뭐 무조건 과거 시험 봐야 돼? 약간 일탈 이런 행동할 때 정조가 대놓고 너 똑바로 해, 다음 과거 시험에 무조건 붙어, 뭐 이런 식의 압력을 넣는 기록들도 찾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정조의 눈에 띄었던. 근데 참 정약용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기대에 철저하게 부응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유명한 건 우리가 알다시피 정조가 수원 화성 같은 걸 건설할 적에 거중기를 제작한다라든지, 배다리를 만들어서 무사하게 그 행차 인원들을 관리한다라든지 등등등, 사실상 정조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일찍 출세의 가도를 달렸었던 중앙의 고위 엘리트의 삶만 쭉 살았던 사람이다. 여기에 멈춰 있었다라면 우리가 정약용을 그렇게 기억하진 않아요. 비극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정조가 생각보다 빨리 죽죠. 15년 정도 통치하고 돌아가셨고, 정순왕으로 중심으로 한 노론 일파가 적극적으로 남인들을 밀어내게 되고, 정약용은 만개할 수 있는 기회죠. 단숨에 날아갔어요. 온 가족이 화를 당하게 되고 유배를 당하죠. 원래 귀향을 가면 차라리 빨리 죽이든가 아니면 다시 불러 쓰든가 해야 되는데, 그가 완벽하게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그냥 20년간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정말 한반도의 저 말자 끝에다가 박아놔버린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정약용의 위대함이 뭐냐면, 완벽한 절망의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 있는 데 왔다 갔다 교류하시면서 막 차 마시고 이런 거, 다도의 선구자다, 승려랑 교류했다, 이 얘기하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완전 모욕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에서 불교가 어떤 거예요? 완전 억압받는 종파잖아요. 승려는 천민이었어요. 조선의 최고 엘리트가 승려들과 교류를 하면서 차를 마셨다는 얘기는 정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라는 거. 그리고 이때 썼던 저작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같은 작품들이죠. 이런 작품들이 대부분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방관들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의 적나라함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중앙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민생에서,
지방관이 무엇을 어떻게 이뤄내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탐독하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펼쳐나갔다는 거예요. 목민심서의 핵심적인 덕목을 굉장히 강조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72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렴이란 목민 간의 본질적인 임무이다. 만가지 착함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다. 때문에 청렴하지 아니하고는 목민간 노릇을 할 사람은 없다. 좀 정확한 얘기죠, 그렇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조항으로 청심, 청렴한 마음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선례들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관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부정부패가 있게 되는 것은 청렴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직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가장 뛰어난 관리들은 청백리라고 불렀었는데 400여 년 동안에 관복을 입고 조정에서 벼슬 하던 사람이 수천 명이나 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청백리로 선발된 사람이 겨우 그 정도의 숫자에 그쳤으니 사대부로서는 수치다. 정약용의 사상을 성기호설이라고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회계이황이나 율곡이는 이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 안에 맑은 도덕적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약용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은 맑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욕망만 갖고 있다. 실천을 통해서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지 그것이 성인 군자인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고 해서 내가 성인인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 성리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근데 그러한 자유의지의 본질이 지방을 책임지는 관료들에게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그게 바로 청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순신 장군과 평행이론이죠. 청렴의 디테일은 이 정도다. 뭐 이렇게 제안하게 되는데 조선 초기 때 예를 하나 들어요. 정무공 기건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안무사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이 제주도라는 곳이 굉장히 이 당시엔 험악하고 살기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곳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제 제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복이 생산이 되잖아요.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먹기에는 맛있긴 하는데 채취의 과정 자체가 백성들한테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남겼던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이처럼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가 차마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끝내 전복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약용이 기록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채소만 먹어 줄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사대부들이 채소의 맛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의 고통을 느낀다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릇 관료란, 공직자란 백성의 삶을 그 눈높이에서 살펴보면서 그 삶에 맞는 생활 양식까지 갖춰야 된다. 그래서 관료들의 등급을 한 3등급을 나누시거든요. 최하 등급의 벼슬아치들은 반드시 산채로 소세 끓이는 팽형을 당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혹한 언사들도 뭐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들. 또 하나는 정약용이 정조를 들이받았던 적도 있어요. 정조하면 여러 개혁 정책 중에 초계 문신 제도라는 게 있다고 배우거든요. 초계 문신 제도는 국왕이 개혁 정치를 위해서 관료를 재교육하는 제도를 얘기해요. 근데 초계 문신 제도만 교육을 받고 오면 신하들이 왕 앞에서 말을 안 한다. 이게 부작용인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딱 받고 나오니까 아, 지금 대세는 국왕을 따르는 거구나 하면서 왕의 명령에 맹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약용은 초계 문신제 없애자. 그리고 이 제도는 공직자들이 입을 막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들이받아요. 그만큼 청렴을 중요시 여겼고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정조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배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민
신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읽어보셨어요? 거의 읽은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거창한 방향성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제안들을 했었다는 걸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삶으로 헌신하면서 여러 난관 속에서 원리 원칙을 지켜나갔던 이순신의 삶,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은 결국 청렴이고 공정이다라는 것을 옹변했었던 정약용. 우리가 이 둘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